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도 마스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SNS를 뜨겁게 달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두 분 혹시 부산 사람 고문하는 방법 들어보셨어요? 지금 웃으시는 거 들어보셨네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만들어서 올렸던 거라가지고 네. 뭐 순대 먹을 때 쌈장 안 주기, LG와 홈 3연정 관람하기. 이건 최근에 LG 경기가 치열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대죽밥 먹을 때 전구지 안 주기. 해운대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힘들죠. 간짜장에 달걀 프라이 안 주기. 안 되죠. 네. 눈 오는 날 연인과 제외하기. 그다음에 물떡 손 안 대고 먹기. 요게 좀 이슈가 됐는데요. 동의대에서 자전거 타기. 힘들죠. 이거는 부산 사람뿐만 아니고 좀 어느 사람이 와도 힘들 것 같아요. 네. 부산 사람뿐만이 아니고 있죠. 된장 없는 순대. 막장. 네, 그렇죠. 쌈장인가? 그 윗지방에 제가 살짝 갔었는데 저도 소금을 주는 거예요. 소금. 네, 쌈장을 안 주시고 그래서 왜 쌈장이 없나요? 이러니까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네,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저는 가면 두 개 다 달라 그래요. 서울에서 제가 한 10년 살다 보니까 소금에 이제 익숙해져 있고 여기 또 오다 보니까 여기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는 소금에 하나는 막장에. 맞아요. 맛있어요. 근데 부산에서는 소금 달라 하면은 뭐 당연하게 내주시거든요. 근데 서울의 타지방에서는 그 장 달라 그러면 좀 신기하게 쳐다보시긴 해요. 그것도 있고 간짜장에 프라이는 부산 사람들이 정말 타 지역에서는 다 없다는 걸 몰랐나 봐요. 부산 사람들도. 진짜로 딴 데 가면 경남에 주는데? 저요? 네. 진주에죠. 진주는 네, 진주 출신이잖아요. 그렇군요. 딴 지방 가면은 그거 줘요? 오이채랑 안 주는 것도 많고요. 네, 맞아요. 부산은 대부분 오이채도 있고 그 콘 옥수수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후라이까지 올려주는데 콘이 아니고 완두콩이지. 완두콩 올려주는 데도 있고요. 그것도 좀 스타일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 올려주는데 타 지역에서는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서울에서 중국집에 갔었는데 그 간짜장에 후라이를 이렇게 비벼서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문했더니 후라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후라이가 없나요? 이랬더니 저를 아주 이상하게 봤던. 예전에는 그 부산 분들이, 부산 아재들이 딴 지역 가서 간짜장 시켰다가 안 주길래 내가 부산에서 왔다고 무시하냐고 그렇게 싸웠다는 그런 것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네요. 이 부산 사람이라서 더 공감이 가는데 이 부산 사람 고문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이슈도 있나요? 있죠. 특정 직업군 괴롭히는 법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가령 뭐 카페 종사자분한테 뭐 커피를 아메리카노로 달라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 해야 되는데 뭐 아메리카노 주세요 시원하게 이러는데 아이스가 아니면 계속 아이스 아니라고 우기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웃겼고요. 카페라떼 달라 하면서 우유 빼달라고 한다거나 약간 허무 개그 비슷한 약간 그런데 실제 카페 종사자들 많이 더워서 이런 게 유행하는 거예요? 실제 카페 종사자들은 라떼 우유 빼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봅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 싫은 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좀 익살스럽게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왜 뜨죠 지금? 그 다른 나라에서 그 한국 사람 괴롭히기라고 약간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보호분께서 올리신 게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그걸 보다가 부산 사람 괴롭히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았거든요. 그 중에 좀 몇 개 추려서 올렸는데 앞으로 몇 개 더 소개할 건데 과연 그런 것도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현대인들이 참 많은 부분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구나. 스트레스죠 사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을 공감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깊은 뜻이? 이런 아재 개그를 지금 굳이 해석을 하자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올리시기 전에 이슈 토크에서 가장 먼저 좀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 토크 먼저 최근 이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제가 본 이슈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독삼.
그런데 부산에서만 이렇게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꼭 이게 부산에만 있는 건 아닐까요? 전국적인 현상일 거고. 네. 유독 부산에서 두드러진다고 하면은 노인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일단 관련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70대 남성이 숨진 지 보름이 지나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26일에도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난 홀몸 노인이 발견되는 등 부산에서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연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6시 연제구 연산동 한 빌라에서 71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은 이웃집 할아버지가 몇 달째 보이지 않고 집안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이 신고를 접수하고 119 구조대와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정 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정 씨의 시신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 집안에서는 이 당뇨와 위장병 처방약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부산에서 연이어서 자꾸 발생이 되니까 부산시가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아니 근데 이게 1인 가구가 50만 명이나 되네. 네, 50만여 가구나 된다고. 우리가 350만이니까 5735 7분의 1이네. 지금은 그렇죠. 실제로는 350만도 안 된다고 하니까 300만 기준으로만 본다고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은 혼자 산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절반은 또 고령이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 고독사가 사실 노년층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40, 50대 이렇게 어쨌든 홀로 계신 분인데 제대로 된 이제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그런 경우에 이렇게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거 보면은 굳이 고령이 아니라도 51세, 43세 네, 맞습니다. 질병이 전혀 없던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신 분들 그렇죠. 한 번씩 뭐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앓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막혀가지고 그렇죠. 숨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야 있으면 충분히 케어가 되는데 혼자 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많은 거죠. 그 1인 가구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뭐 지금은 그냥 방법이 없었죠. 사실상 없는 거죠. 그냥 가서 두드려보고. 네, 제대로 된 현황 조사도 안 됐더라고요. 쓸쓸하게 죽었는데 죽음조차도 고독한. 최근에 보니까 무슨 배를 누르는 게 있고 그리고 뭐 텔레비를 계속 켜놓으면은 또 뭐 무슨 사고가 났나 싶어서 뭐 또 가보는 경우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던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TV를 많이 보시니까 이제 셋탑이 작동이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그런 패턴이 이제 그 잡히지 않으면 이제 사회복지사가 안부를 확인하러 간다 뭐 이런 서비스도 근데 이제 있고. 문제는 한 명이 2,000명을 담당하는 게 너무 많이 담당하고 2,000명이면은 하루에 뭐 3명에서 5명이면 정말 많이 볼 것 같은데. 네네.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민간 도움을 받는 건데요. 뭐 보니까 뭐 전기수도 검침원, 집배원, 가스 검침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거는 좀 고육책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되고 우리가 이슈 토크 통해서 원도심 찬반 얘기할 때도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가 한번 했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많다고 느끼질 않는다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나 꼭 받아야 될 서비스는 오히려 필요해도 못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굳이 공무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거를 굳이 또 민관에 떠넘길 수도 없는 거고요. 아까 말한 그런 사물 인터넷에 대해 그런 거에 또 뭐 감시체계나 이런 거를 뭐 기술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 그럼 사람을 더 늘려야 된다? 저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적 풀부터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좀 맹점이 있는 게 제가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복지 공무원을 늘린다 보니까 좀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이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생들이 사회복지과 학과를 졸업을 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공부, 사회복지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인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게 이 고독사 된 이후, 고독사 한 이후에 한 수개월, 진짜 그 길게는 수개월 만에 지금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래 윗집에 누가 사는지 정말 무관심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으로 어떤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무관심이 이어진다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부산발 마을 공동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옛날에 우리 뭐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다. 저 집에 뭐 한다. 저 집에 엉덩이에 점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알 정도로 우리 서로가 가도할 정도로 어찌 보면은 관심이 많았잖아요. 다복동이시죠? 다복동. 예, 참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마을 공동체와 함께 그죠? 복지공무원도 넓히고 또 IoT나 어떤 기술에 도움도 받고 종합적으로 뭔가 풀어가야 되지 않은가. 네. 크게 보면은 여기서 해답이 좀 나왔다고 보거든요. 아까 저는 복지공무원을 늘리는 원칙 중 하나가 제도적으로도 못 받고 있는 분이 많아서 복지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분들은 사실 복지관들 대부분이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딱 지자체는 돈만 주고 너희가 가서 관리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도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줄 때 더 많이 관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사실 그 복지관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근무 형태나 처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지관에 취직하고 싶지 않겠죠. 그 시골의 부모님께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연세가 아직 70대인데 8, 90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말벗이 되어 있는 돌아다니는 그런 알바가 있어요. 아, 좋네요. 어르신의 노노 케어. 그래서 이제 70대면은 거기에서 보면 청년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우유 배달도 하고 말벗 되어주기 알바가 있어요. 그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말벗이 돼주면서 케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을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한순간에 그렇게 많이 늘릴 수가 없단 말이죠. 요렇게 좀 아이디어지만은 이런 것도 괜찮다. 어차피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분을 제일 잘 알거든요. 예. 약간의 노인 일자리 차원으로도 좀 그것도 활용, 뭐 소액이라도 어르신들이 하시면서 하동군에서 하고 있는데 하동군 선생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게 뭐 전남, 순천, 의령 이런데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알아보니까 뭐 부산 도시지 않습니까? 대도시가 더 필요한 또 부산시도 이거 도입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이 불법으로 면세품을 밀 반입한 혐의가 밝혀져서 검찰에 대거 기소됐다고 합니다. 면세점 직원이 이 면세품을 밀 반입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관련 기사 잠시 짧게 볼게요. 그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이 125억 원대의 면세품을 밀반입한 보따리 상들과 결탁해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면세점장부터 사원에 이르기까지 10여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 주의감독 의무소홀 책임을 물어서 이 면세점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면세점장까지 연루가 되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자기들은 실적을 좀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보따리 상들은 이제 자기들 또 먹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 상이 외국인을 데려와서 사가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일본으로 갖고 가요. 그럼 기록이 딱 남잖아요. 좀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수리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다시 보따리상이 아니 밀수를 해요. 그렇죠. 밀수로. 네, 그렇죠. 네, 몰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손님. 그게 이제 키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술 마시다 키핑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찝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거 사고 싶다. 뭐 땡땡 사고 싶다. 땡땡 사고 싶다.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손님한테 팔아요.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처음에는 면세가로 딱 가잖아요. 갔다 물 건너 와서 요 손님한테는 조금 더 얹어서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조금 남는 걸 누가 먹느냐? 보따리상이 먹는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구입을 하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걸 살려면은 그 항공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공권이 없는 사람이 이걸 이제 구입하고 싶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면세점 직원한테 내가 좀 싸게 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면세 가격보다는 조금 높게 사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정당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정상가보다는 싼 거잖아요. 저렴하게. 그래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죠. 이 뉴스를 보고 저도 처음엔 이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게 돼? 이러고 봤더니 그 쇼핑 자주 하시는 해외에 갔다 오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또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 뭐 여기다 그냥 아마 지인분 중에 있을 거예요. 이걸 물어보니까 그 제안을 한답니다. 자주 오는 분들한테 다른 게 필요하면 그분들한테는 밀수라는 말을 안 하죠. 왜냐면 밀수품 샀다는 건 찝찝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직원가 형식처럼 저렴하게 구입할 수 그 있다. 면세 가격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인센티브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물품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한대요. 마치 사본 사람 같아. 그렇게 사보신 거 아니세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놓나 봐요.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이제 특정 물품이 조금 반입이 잘 될 때쯤에 맞춰가 연락을 하나 봅니다. 우수 고객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인센티브를 약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소비자는 면세점 직원한테 샀기 때문에 정상 제품이라는 건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밀수품이라는 건 인식을 못하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적발이 된 걸 보니까 이분들은 인식을 한 것 같아. 만약 인식을 못 했으면 적발이 안 됐겠지. 왜냐면 몰랐으면 제가 아니니까. 근데 알아서 개연성이 높으니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좀 많이 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은 또 그 중간에서 또 뭔가 또 다른 짓을 그러니까 처음 산 게 아니고 단골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골이 있으면은 그 면세점 직원은 안정적인 매출액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신 분들이 어쨌든 국내산이나 외국에서 사오는 것보다 싸니까 그걸 또 반대로 또 소매처럼 되는 거죠. 그분들이 또 사가지고 제 말이 또 이렇게 파는 거라.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밀수품을 많이 산 또 사람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불법 유통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이게 이제 불법이지 않으면서도 그냥 눈 감아준 거죠. 매출 압박, 그다음에 판매 인센티브 두 가지 전부 면세점이 좀 어려웠나요? 어렵죠. 아니 이제 중국의 어떤 발길이 좀 끊기고 그리고 이제 면세점 간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촉발이 된 것 같고. 그 여기 보면은 이제 125억대 재밌는 게 신세계 면세점이 125억대를 한 게 아니고 125억대 보따리 상들이 했는데 그 밀수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신세계 면세점 측에서 항의 아닌 항의가 왔었어요. 저희들은 딱 5억 해먹었는데 125억이라 하시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좀 고려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보고 생각했어요. 이거 신세계만 하지 않았을 건데. 저도 125억 원대 면세품을 보따리상과 어쨌든 결탁을 했으니까 같이 한 건 줄 알았는데 한 5억 정도만. 이게 적발된 거를 보니까 보따리상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보따리상들을 수사하다가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따리상들이 아주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람들. 이분들이 많이 해먹었어. 그 중에 일부인 5억이 신세계 백화점 직원들하고 연루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항의 아닌 항의를 받았고.
이 면세점 특허권을 갱신하는 것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던데. 그게 아마 그렇죠, 5년마다 되죠? 네, 2021년이죠. 하는데. 네. 이런 게 적발이 되면요, 거의 아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알뜰한 소비가 대세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된 거 사지도 팔지도 않아야 되겠네요. 관행처럼 아마 그 면세점 직원들도 관행, 점장도 하니까 네. 관행처럼 자기도 그냥 인식해서 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한 것 네.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고객의 입장에서도. 네,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부산광역시 일본군 위안부 이 지원과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말 있죠. 6월 30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불법 시설물로 낙인 찍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소녀상을 지원하고 또 지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 조례 제정에 힘을 쓰신 이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힘들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네, 좀 주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조례 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사업과 기념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지원하는 사업 쪽에서는 이제 생활 안정이라든지 우리가 장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념 사업으로는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형물, 동상 등의 기념물의 설치, 지원, 관리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담았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 보존, 또 조사, 연구 그런 부분들을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들을 다 담았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제가 서두에 불법 시설물로 낙인 찍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좀 굉장히 이거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이게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7월 말 7월 말부터 시행이 되나요? 7월 말부터 시행이 되고 조금 전에 이제 불법 이렇게 설치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불법 이렇게 시설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이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은 거일 뿐입니다. 이제 관련 근거가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진역 앞에 역전 지게꾼과 리어카꾼도 똑같이 도로 위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역전 지게꾼과 리어카꾼도 특별히 따로 뭐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점용 허가 대상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사례인가요? 예, 똑같은 사례이고, 우리가 이제 이 도로 점용 허가의 사무를 구군에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 재량으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역전 지게꾼과 리어카꾼이 설치가 된 거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소녀상에도 결국은 동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의 누이고 우리의 할머니시다,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CCTV며 설치를 해서 잘 관리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또한 역전 지게꾼과 리어카꾼처럼 똑같은 설치 용인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불법 시설물이라는 설치물이나 이런 그거는 일본 영사관의 논리이고 그 논리를 저희들도 같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하셨네요. 처음에 설치되고 나서 그
불법 시설물이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글을 올리니까 네티즌들이 먼저 아까 말씀하신 그 부산 진역 앞에 있는 지게꾼 사진 올려가지고 여기는 가만히 서 있는데 왜 그건 안 되냐 먼저 올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알았고 그때.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뭐 동구청장님 오셔서 고개 숙였습니다. 소녀상 앞에. 그런데 뭐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뒀을 때 굉장히 관할 지자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소극적이었다기보다는 뭐 거의 수수방관이었죠. 그죠? 방치하는 상태였는데 그럴 때 과연 지자체가 분권을 주장하면서 서병수 시장께서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실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소녀상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를 외치면서 일본 영사관 앞에 일장기를 바라보면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바라면서 위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정권의 압박을 계속 시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외교부가 바로 부산시에다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으니까 눈치를 볼 수도 있었겠구나 싶긴 한데 또 이제 SNS 시대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글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도대체 군은 뭐하지, 시는 뭐하지라는 말이 빨리 돌아요. 상대적으로 대응하기에 시간이 좀 촉박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왜 안 해? 이 말을 하루 종일 하니까 우리는 계속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소녀상은 그 대사관 건너편에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소녀상은 영사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거기는 약간 그 도로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약간 광장처럼 길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건너편에 있죠. 약간 거리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부산 소녀상이 더 가까이 갔단 말이죠. 엄청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고. 거리에 대한 압박감.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우리 말로 엎어지면 커도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더 압박을 받은 거죠. 그래 보면 이제 부산에서 더 세게 나갔던 건데 그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부산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그 동구청장님께서도 이제 재선을 바라보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막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 의원님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 할머니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관심은 애초부터 조금 관심이 있었고 이제 타 시도에는 이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는 없어가지고 제가 15년도에 이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시에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조례를 발의를 하지 말아 달라. 그때 제가 사실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거를 중단한 게 아니라 조금 고민을 하게 되었죠. 이제 시가 조례를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럼 저는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언론에 이제 이슈화되면 혹시 이분에게 피해가 가죠. 상처들이 살아날까봐 그래서 잠시 제가 조금 접어두고 있다가 우리 일본군 위안부 그 합의가 되면서 이 무효화를 외치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대학생들이 이제 소녀상을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를 보면서 저런 거는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기념사업 부분을 넣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려고 했을 때도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제가 이제 이 조례안을 또 갖고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일본 영사관 앞에 이제 소녀상이 설치는 되었지만 여러 가지로 훼손되고 보호받지 못함으로써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 한 분이 살아 계실 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말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또 소녀상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결국은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었죠. 이분은 공개가 지금 잘 안 돼 있는 분인가요? 지금 부산에 생존해 계시는 공개 저희들은 알고는 있죠. 다 파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한 분이라고 가정하시냐.
본인이 피해자인 거를 밝히기를 꺼려시고 또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분이 언제든지 내가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단정적으로 한 분이라고 하시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등록을 해야죠. 저희도 등록되신 분들. 일본하고 협상해서 그 돈을 받기로 하고 나서 비슷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인데 그동안 난 숨기고 있었다. 나서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거의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셨던 분도 계셨었어요. 그러면 한 분이 아니신 거네요. 실제로 저희도 제보받아가지고 찾아뵈려고 그때 당시 그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연락해서 찾아뵈려고 했는데 구의원님들이 막상 가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결국에 이제 공개 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안 하신 분도 몇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몇 분 더 계실 거라고 추정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눔의 집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 부산 출신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의 어떤 역사나 부산의 역사를 봤을 때 한 명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셨을 건데 일부는 이제 나눔의 집으로 올라가셨고 그죠? 여기 계셨던 분들은 그 부분들이 공개하기가 그게 좀 하기는 여성으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정명희 의원님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 조례안 발의한 시기도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된 건 6월 30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4개월 만에 지금 제정이 된 건데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니죠. 대부분이 이제 조례가 발의를 하고 나면 뭐 10여일, 뭐 20여일 이런 만에 이제 다 상임위를 통과해서 제정이 되죠. 네네. 5월 중순에 한번 또 보류가 됐었잖아요. 부산 소녀상 보호 조례안 심의를 앞둔 복지환경 상임위 회의 개최를 임박한 시간 돌연 상정이 연기됐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부산광역시 1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는 오늘 상정하지 않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고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도 취재로 왔었고 했는데 무산이 됐었죠. 그때 좀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문희상 일본 특사 방문을 명분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이제 이 상정을 연기하자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실제 이유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윤병세 외교장관께서 이제 시에 서병수 시장께 전화를 해서 이 조례안의 상정 연기를 요청을 했고 그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의회에 다시 이제 그런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그게 상정이 연기되게 되었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서 왔고 또 시민의 열망이나 시민의 어떤 뜻을 표해야 되는 자리가 시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서 이 일본 영사관앞의 소녀상이 적어도 쓰레기 더미 속에는 방치 안 되도록 하는 열망이 컸었는데 그것을 그 윤병세 외교장관의 전화 또 시의 전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연기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일본 방송국에 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목소리에 굴복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하고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상 통용되지 않죠. 합의를 했다는 말 자체가 웃긴 거예요.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뭘 주고 뭘 받습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내기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는 논리였는데 보상 이꼬르 사과는 우리 정부가 말한 거고요. 일본은 보상해줬지 않았냐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강제성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자발적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그렇게 있어요. 말합니다. 얼마 전에 사실 일본의 이런 만행을 뒷받침할 이 영상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크게 이슈가 됐죠. 위안부 할머니들 그게 나와서. 사진으로는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 영상은 최초였죠. 우리 국사 책에 나왔던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맞아요. 사진이 막 움직이니까 처음에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 사진이 움직이네.
그거 보니까 그냥 진짜 일본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냥 확 끌어오르더라고요. 네. 영상 발견한 것도 우리 연구팀이 미국 정부 기록물 뒤져가지고 네, 찾아냈더라고요. 진짜 샅샅이 뒤졌어요. 2년 동안. 진짜 2년 동안 이 기록물을 뒤져가지고. 대단한 서울시에서 이제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가지고 일단 결국엔 발견을 했는데 이 영상이 촬영된 시기가 1944년 9월. 네. 위안부 7명을 촬영한 18초짜리 흑백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물이 발견이 되면서 이 일본의 만행, 강제성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좀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좀 뒷받침할 기록물이 아닌가, 의미 있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진보다 더 큰 힘이 있죠. 영상을 보면 할머니들이 좀 겁에 질려 하시는 그런 얼굴 표정 이런 게 다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일본군들의 오만한 표정이라던가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확실히 그렇죠. 자료라는 거는 이번에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더 발굴해내고 수집해서 모으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영상을 통해서도 왜 계속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지 그래 이렇게 찾아내야 증거가 자꾸 많아야 일본도 빼도 박도 못해요. 요즘 말하는 빼박 캠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했습니다. 좀 시민들 힘이 컸죠. 사실 무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제 모두 다 시민의 힘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부산에서도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시민의 힘으로 설치했지만 또 강제 철거당하고 또 시민이 재설치를 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도 결국은 시민의 여론의 힘이었거든요. 그 여론의 힘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께서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소녀상에 매일 200~300명씩 아이들 손을 붙잡고 또 역사인식의 교육의 장이 됨으로써 그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론의 모든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걸로 봐서 부산에서도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모든 시민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뭐 희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시민들이 소녀상 지킴이를 자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 보니까 재밌는 게 항상 갈 때마다 저는 그런 걸 재밌는 걸 보는데 학생들이 인증샷 찍으러 진짜 많이 와요. 소녀상.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이 숙제를 해준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냥 왔다는 친구도 있는데 과제를 내줬다는 친구가 참 많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소녀상 하나가 학생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공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상이 있고 없고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있으면 가서 체험학습이 되잖아. 그리고 영사관이 거기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도 기자 되고 나서 알았어. 저는 그 한국당 의원들께서 왜 거기 하필이면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죠. 왜냐하면 초읍에 지금 소녀상이 있거든요. 어린이 문화회관 앞에 있지만 조명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영사관 앞에 있음으로써 여기가 역사인식의 장이 되고 있고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모든 기념물은 자리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이제 영사관은 일본의 주권이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소녀상이잖아요. 서울보다 더 가까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더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소녀상을 일본군 영사관 앞에 이 대학생들이 세운 거잖아요. 이 대학생들이 그냥 여기 세우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80% 넘는 시민들이 영사관 앞에 세워야 된다, 이 소녀상은. 그런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 후에 이제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한번 흥미를 끌어보기 위해서 관심을 뭐 좀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즉흥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게 그 이제 동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발 장군상인가 그쪽에다 처음에 그쪽에 이제 구에서는 그거 하면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칼럼을 한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왕할 거 영상을 앞에 하자. 응? 부산 사람들이 뭐 진짜 우리가 가오가 없나? 네? 거기나 차이가 없는데 왜 저기 하냐고. 그냥
딱 정정당당하게 앞에 하지. 그렇죠. 그 위치가 네. 딱 일장기를 딱 노려보는 맞아요. 위치거든요. 그 딱 소녀상에 그 앉아보면. 예. 적당한 자리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큰 상이 뭐냐? 부산 소녀상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나는 맞아요. 부산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더라고. 네네. 네, 저도. 아니 부산 소녀상이라는 그 언급이 됐단 말이죠. 네? 그 일본 정부에서. 네, 맞아요. 저는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그렇죠. 예. 역시 부산 사람이 뭔가 하는구나. 일본 정부가 서울 소녀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체하고 계속 괴로워했는데 네. 부산 소녀상은 파괴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그 길 건너 네. 있다니까요. 네네. 네. 거리가 있고. 그 소녀상도 계속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그러셨겠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건 있어요. 계속 뭐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서울처럼 길 건너해라는 그런 소리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안 되면은 길 건너해라. 의미가 없잖아. 그죠? 네, 우리 대학생들이 패기가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아 옛날에 처음에 있어요. 맞아 그 설치되기 전에 네. 돌아가면서 1인 네네. 제 기밀 소녀상, 1인 소녀상이 됐었어요. 아 맞아요. 맨 네. 처음에. 저도 1인 소녀상 네, 맞아요. 했었습니다. 그때 하얀색 저고리 입고. 내 저도 기억에 했었습니다. 눈이 왔던가. 네.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눈이 좀 오나 추울 비가 때.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예, 1인 예. 그래가 시위가 우리가 막 이루어졌죠. 대학생인가 뭐 1인 그 소녀상 하시는 분들 인터뷰한 기억이 나네요. 네. 의미 있네요. 그 릴레이로 그 움직이는 살아있는 소녀상을 하셨던 분도 있고 이제 소녀상이 이제 설치되고 나서는 이제 번외에서 돌아가면서 네. 계속 지키면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 소녀상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느냐 그걸 따져보면요 우리 부산 시민의 위대함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 소녀상이 진짜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네. 사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그런 이슈를 다시 꺼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다들 그때 기억을 네. 해보면 박 대통령이 그냥 뭐 하신다고 하더니 막 네네네. 은근슬쩍 뭐 합의를 했다 이러면서 막 박수를 막 치고 하더라고. 갑자기 그냥 훅 넘어갔어요. 저게 뭐지? 약간 우리가 네, 갸우뚱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제대로 그렇게 이게 된 거야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처음에 나는 잘했다고 느꼈어요. 아, 그러셨어요. 뭐 10억 원을 받고 네, 돈을 사과를 받고. 받네. 뭐 처음에 이랬거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고 박 대통령이 그래도 뭘 한 건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네. 말이죠. 근데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돈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외신 중에서도 뭐 이 합의는 박 대통령이 잘한 거다라고 평가해 그렇죠. 그때 그거를 다시 기사화해서 외신에서도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한국 언론에 썼단 말이죠. 그 유엔 사무총장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뭐 잘했다. 근데 이게 참 잘못된 게 그런 말을 한 해외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이 누구냐면은 일본 기업들한테 많은 지원을 받는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친일 정치인에 가까운 정치인들이 네. 그런 멘트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친일 쪽, 일본의 유리한 쪽 기업 활동에 이런 데 유리한 쪽의 법 제정을 많이 담당하셨던 분들이 그런 멘트를 아니 뭐 했는데 후원금을 많이 네. 받는다든지. 그런 정치인들의 멘트를 외신이 보도를 하고 네. 그걸 다시 국내 언론은 외신이 보도했으니까 믿어라는 식으로 또 그게 미국 여론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해버리니까 네. 전 세계 트렌드는 이거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했죠. 그때 유엔 사무총장도 잘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그것을 뭐 이겨낸 거죠. 근데 가장 잘못된 게 네. 당사자가 없는 합의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당사자 없는 합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한일 위안부 합의문 그 내용도 정말 명확하게 공개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 안 하고 네. 있죠. 네. 아직도. 그 네. 속에 이제 포함된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이제 뭐 국제 사회에 위안부 피해자 이 관련된 용어를 이제 꺼내지 않겠다 이런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아마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합의문 공개되면은 네. 난리 나겠죠. 예. 왜냐면 법원에서는 공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외교부에서 공개 안 하고 있으니까. 네. 큰 또 폭탄이 하나 터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저희 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개최해서 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조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번에 우리 G20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관심사였죠.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제가 이제 청와대 단톡방에 들어가니까 네. 그 이제 대변인 브리핑 자료를 그대로 받아봤어요.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일본군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행해야 된다. 예, 합의를 했으니까 앞에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한 거니까 뭐 정권은 달라도 이행해라. 약속을 지켜라. 네, 약속을 지켜라. 속으로는 돈 줬지 않느냐. 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께서는 이 적절히 방어하십니다. 보시면은 한일 관계를 더 가깝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엇이 있다. 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과 이 문제가 양국의 바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어찌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협박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이거 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이 일로 계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좀 소녀상을 설치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요. 많이 확산됐어요, 진짜. 해외에도 지금 막. 네, 아틀란타 거기에. 해외에도 그게 세워진 게 우리 피해자분께서 한인회에 가셔서 이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증언을 하시면서 그때 그러면 이 소녀상을 만들어서 이런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고 2년 만에 이게 이제 설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 만에.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평화의 소녀상 국내 67곳 해외에는 18곳이 이제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일본이 저희가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진정한 사과, 이것을 할 때까지 좀 더더욱 확산이 되지 않을까. 어떻든 이 소녀상 부분은 이제 지금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 소녀상들이 이 영상한합 소녀상뿐만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3개의 소녀상들이 또 보호받고 관리될 수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물 이런 것들의 보존, 수집, 또 뭐 조사 연구, 또 국내 이런 교류 활동, 그저 명예 회복,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찾은 한국인 그 최초의 우리 위안부 피해자의 영상물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행정뿐만이 아니라 또 시의회 또 시민 이런 모두의 열망들이 합쳐지면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에 진정한 사과, 법적 배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 앞으로 좀 해주실 일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 위안부 피해자인 송신도 할머니, 이 일본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이 일본을 상대로 법적 배상을 받는 소송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송에서 지셨다고요, 할머니께서. 그런데 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하니까 당연히 지겠죠. 몇 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주제로 일본군 그 위안부 피해자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일본에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과. 정말 진심을 담은 사과, 인정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하겠지만 좀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마스터 송군 그리고 동명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